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방영된 각시탈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허영만 화백의 원작 만화를 드라마화한 작품인데요. 각시탈은 일제 식민 통치 기간 중 1940년대 민족 말살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일제의 포갑에 고통받는 조선인들 앞에 호련히 나타나 일제에 대항하는 각시탈의 영웅적 행보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 최홍주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을 증오하는 캐릭터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홍주는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여인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한국의 마타하리, 요화로 불리는 배정자라는 여인입니다. 마타하리라면 여성 스파이의 대명사인데, 그렇다면 이 여인은 스파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네요. 오늘은 요망한 꽃이라 해서 요화로 불리던 배정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정자는 1870년 2월 23일 경남 김해에서 출생을 했는데, 본명은 배분남이라고 합니다. 배분남의 아버지 배지용은 김해 밀양부의 아전이었는데,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정권 다툼이 있던 시기 흥선대원군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게 되자 민씨정권의 보복이 시작되었고, 배지용 역시 대구 감형에 수감되었다가 결국 영모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가 영모죄로 처형이 되면 그 가족도 무사할 수 없죠. 어머니와 배분남은 관비가 되어 갖은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는 이 충격으로 눈까지 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분남은 10살 어린 나이에 밀양의 관기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계향이라는 기명을 받아 어린 기생이 된 것입니다. 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되고, 이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분남은 12살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분남이 무작정 산길을 내달려 도착한 곳은 양산 통도사였고, 그곳에 은신하며 우담이라는 법명을 받고 승려 수업을 받게 되지요. 분남이 통도사 근처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구해준 이는 10살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은 자라서 명필로 알려진 구화스님이 됩니다. 구화스님은 배분남을 떠올리며 어린 나이이지만 외모가 아주 빼어났고 고집이 세고 체격이 야무지고 말투와 행동은 좀 거칠었다 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대구 중군 전도후의 아들 전재식과 지금으로 말하면 썸을 탔었는데, 재식이 갑자기 일본 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 분남이 도망쳐서 통도사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분남은 그렇게 스님이 되나 싶었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도망친 관기라는 소문이 나면서 체포된 분남은 다시 관기가 되어야 했죠. 그리고 2년쯤 후 정병하라는 인물이 그녀를 관기에서 빼내주게 되는데, 그는 아버지 배지홍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병하 역시 명성황후를 비롯 민씨 일가에 불만을 가진 사람으로 배지홍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의 딸을 구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듯 싶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원하는 대로 배분남을 일본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1885년 배분남은 무역상 마츠로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안경수를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상강 여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수는 배분남을 김옥균에게 소개시켜주게 되죠. 개화당의 실력파 김옥균은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청나라 군대의 궁궐 침입으로 집권 사흘 만에 물러나 일본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배분남과 김옥균은 명성황후의 적대 세력이며 그로 인해 일본으로 피신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김옥균은 배분남의 운명을 안타깝게 여긴 듯 싶습니다. 아름답고 불행한 이 소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김옥균은 예쁘고 총명한 17살 소녀 배분남을 후원해 주었고, 1887년 당시 일본의 내각 총리로 있던 대세 중의 대세 이토 히로부미에게 배분남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배분남을 보자마자 이 아이는 내가 잘 키워서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자신의 양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토의 죽은 딸 이름인 사다코의 이름을 그녀에게 주어 다야마 사다코
라고 개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배분남을 배정자로 부르게 된 것은 사다코의 한국식 발음이 정자여서 이 배분남의 성 배와 정자를 합쳐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제 배정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의 양녀가 된 배정자, 이토의 집인 창랑각에서 기거하면서 경찰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승마, 수영, 사격, 변장술, 매복술 등 스파이 활동에 필요한 모든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해야 아시아의 평화가 온다는 식의 이토의 동양 평화 사상을 주입받아 정신적 세뇌를 당하면서 철저한 친일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배정자는 이토의 양녀라고 하지만 그의 정부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여성 편력이 심한 이토가 아름다운 배정자를 양녀로만 두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튼 배정자는 이토 히로부미를 자신의 구원자쯤으로 여겼고 그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 배정자가 만난 또 한 명의 인물, 그녀와 썸을 탔던 전재식과도 재회를 하게 됩니다. 어린 날 만났던 그 풋풋한 감정이 남아있었던 터라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재식은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한 후 1893년 조선으로 돌아갔는데 젊은 나이임에도 병이 들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배정자의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되었네요. 스파이 교육을 받은 배정자, 1894년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회포되어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김옥균은 조선에서 역적으로 규정된 인물인데 그의 밀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녀 역시 위험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배정자는 이토의 양녀라는 신분을 입증하고 풀려나긴 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5년 배정자는 다시 조선에 부임한 하야시 공사의 통역관 신분으로 조선으로 돌아왔고 조선 상류사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에 안착한 배정자, 그녀가 이토에게 받은 임무는 조선 침략의 장애가 되는 러시아 세력을 황실에서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공사관에서 생활하던 배정자, 조선의 상류층과 꾸준히 교류하며 정보를 빼내고 있었는데요. 1903년 당시 고종의 총애를 받던 엄기비의 조카 사위 김영진과 이용복을 만나게 되고 이들을 통해 대한제국 황실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배정자는 엄기비의 추천으로 고종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당시 그녀의 나이 33세, 눈부신 미모와 세련된 의상과 매너, 그리고 빼어난 일본어 실력의 고종은 그녀에게 관심과 호감을 보이게 되고 그녀를 자주 궁으로 불러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당시 대한제국에 러시아가 개입해 그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커졌는데요. 친러파들은 전쟁을 구실 삼아 고종을 러시아 여행을 간다는 명목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기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고종도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배정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네, 블라디보스톡에 가게 되면 그대를 꼭 데리고 가리다 라는 말을 합니다.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러시아에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러시아에서 혹 전쟁이 나면 나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블라디보스톡에 외유처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고종의 말을 들은 배정자는 급히 일본에 고종이 러시아로 파천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전했고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고종의 러시아 파천 계획은 좌절되게 되죠. 1904년 배정자는 일본 공사관의 조선어 교사인 현영운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동대문 밖에 큰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엄청난 크기의 금광을 소유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죠. 역시 친일파였고요. 배정자와 결혼한 현영우는 육군 참장, 육군 총장, 삼남 순무사를 거쳐 국내부 대신 서리까지 단숨에 오르는 엄청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고종이 배정자를 신임하고 아끼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배정자는 일본의 스파이 활동을 위해 만주로 가라는 지령을 받게 되었고 신혼도 즐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 것이 이혼의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정자의 남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1906년 현영운의 후배이며 고종의 시종무관이었던 박영철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배정자보다 9살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5년 만에 또 이혼을 하게 되죠. 그 외에 일본인 오하시,
은행원 채모, 전라도 갑부 조익헌, 대구 보호의 2세인 정경진 등 그녀를 스쳐간 남자들은 아주 많은데요. 당시의 여성들과는 달리 아주 개방적인 여성임은 분명하네요. 러시아 파천이 무산되었을 때 고종은 배정자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고종은 배정자가 고영근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0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죠. 궁궐에 침입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훈련대 참령인 우범선은 이후 일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우범선은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당시 만민공동회 사건과 폭발약 음모 사건으로 전 만민공동회 회장 고영근 역시 일본으로 피신을 가 있었는데 국모의 원수 우범선을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고영근은 일단 우범선과 친분을 맺은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우범선을 죽이게 됩니다. 고영근은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고종이 고영근의 범행은 충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의 선처를 청했고 고영근은 일본에서 8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국모의 원수를 갚은 충의의 상징인 고영근은 배정자를 위해 신임장을 써주었던 겁니다. 고영근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고종은 그의 신임장을 들고 온 배정자도 신임하게 된 것이죠. 여튼 만주로 가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배정자, 곧 다른 미션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러일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니 조선에 남아있던 칠러파를 이간하고 퇴출하라는 미션이었죠. 배정자를 다시 만난 고종은 당신이 이토 히로부미의 양딸이라면서 그에게 내 편지를 좀 전하라 하며 그녀에게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게 되고 배정자는 이 친서를 들고 이토를 만나러 일본으로 향합니다. 고종이 이토에게 밀서까지 쓴 것은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토는 고종에게 보내는 답신을 써서 배정자에게 들려 보내는데요. 이 답신을 받은 고종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토가 쓴 답신에는 대한제국이 러시아에 기울어져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감히 한 나라의 황제를 협박하는 듯한 답신을 보내다니 이런 무례한 자를 봤나. 고종과 친러파 내각은 이는 대한제국 황제를 능멸하는 일이라며 분노했고 그 분노는 배정자를 향하게 됩니다. 이는 배정자 밀서 사건이라고 불렸고 1905년 2월 배정자는 3년 유배형을 받고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령도, 그러니까 지금의 영도로 기양을 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러일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황실 위문 특파대사로 임명되어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요. 부산항에 도착한 이토 히로부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비서관을 보내 배정자의 사면을 종용하는 것이었고 배정자는 곧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의 통감부가 설치되자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고종은 배정자를 불러 이토 히로부미의 방문에 공로가 컸다고 치하하는데요. 일본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존재가 필요했기에 배정자에 대한 괘씸함이 있음에도 또 그녀를 가까이 두려 했던 것이죠. 고종은 배정자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물어보는데요. 배정자는 이토 히로부미는 폐하와 대한제국을 돕기 위해 온 분입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고종은 이토는 일본의 중심이니 일본을 위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생각하겠지. 그대가 이토를 잘 모셔 이 나라에 도움을 주도록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배정자에게 궁중에서 나의 일을 좀 도와다오 하며 손을 내밀게 되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토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고 친일 내각이 들어서자 배정자의 세상이 펼쳐진 듯 했습니다. 오빠 배국태는 한성 판윤이 되었고 동생은 경무감독관이 됩니다. 그리고 배정자는 이때 흑치마로 불리게 되는데요. 왜 흑치마일까요? 덕수궁 별채인 중명전은 1901년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1904년 덕수궁이 불타자 고종이 집무실 겸 외국 사절 아련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하죠.
배정자가 이 중명전에서 검은 치마를 입고 조정 대신들을 만났다고 해서 흑치마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 배정자의 스파이 암호명이 흑치마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덕수궁의 정문 현판이 대한문에서 대한문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배정자 때문이라는 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널리 평안하라 라는 뜻의 대한문, 그런데 이 안자가 갓을 쓴 여인의 형상이며 이는 배정자가 덕수궁 안을 들락거리는 것과 맞아떨어져 불길하다는 주장이 나와 한자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튼 배정자는 밤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며 전국의 동향을 살피고 여론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일본의 발 아래 두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위협하는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뿌려 이완용 등을 포섭하게 됩니다. 이완용은 원래 친러파였지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자 바로 친일파로 돌아선 인물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배정자를 이완용에게 보내 양녀로 삼게 하는데요. 배정자는 과연 이완용의 양녀에 불과했을까요? 분명 미인계를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정자는 일본의 힘을 얻고 고종 퇴위를 압박할 만큼 막강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결국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배정자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해 사망하게 됩니다. 배정자에게 이토 히로부미는 구원자였는데 그런 그가 죽다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고 조선은 암흑의 일제시대 36년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정자는 그 와중에도 한일 병합 소식에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 주둔군 헌병사령관인 아카시는 배정자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녀를 헌병대 촉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도 시베리아로 군대를 파견했고 이때 배정자도 일본군을 따라 시베리아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중국 마적단에게 납치되었는데 그 두목을 유혹해서 몇 달간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배정자는 50대의 나이인데 그 나이에도 마적단 두목을 유혹하다니 정말 대단한 여인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활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만주로 가서 임무 수행을 하는데요. 1922년 배정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총독부 경무국 촉탁으로 있으면서 항일 독립투사를 잡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며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일파를 처단하는 대한통일부 비밀남사단의 박휘강이 그녀를 암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온몸 바쳐 일제에 충성을 한 배정자, 그 보답으로 약 600여 평의 토지를 하사받기도 합니다. 50대 중반이 된 배정자, 이때 30년 연하의 25살 일본인 경찰과 동거를 했다고 하네요. 배정자는 1924년 57세의 나이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70세가 된 1940년 그녀의 마지막 친일 행위가 시작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나의 조국 일본 장병들이 전선에서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조선의 여성 100여 명을 징발해 군인 위문대라는 이름으로 남양 군도까지 끌고 가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바쳤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인들을 넘기며 금품을 받기도 했죠.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광복을 맞았고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배정자는 자신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응징이 두려워 성북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그녀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악질적인 친일 행위로 구속된 여성은 총 6명, 그중 가장 먼저 검거된 사람이 배정자였습니다. 배정자의 악명이 워낙 드높았기 때문에 그녀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체포되고 마포 형무소를 찾은 기자에게 배정자는 따뜻한 장국밥 한 그릇을 먹고 싶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 잘못을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아들 무덤 앞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면 소원이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정자는 체포 당시 병이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반민특위가 해산되면서 그녀는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2년 2월 27일 한국전쟁 와중 배정자는 82세의 나이로 병사하게 되는데 이날이 그녀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배정자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인물은 1928년 창작 공연 무대를 선보여 근대무용의 효시라고 불리는 배구자입니다. 배구자는 배정자의 조카이지만 사실 이토 히로부미와 배정자 사이에서 난 사생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구자의 동생이면서 전통 무용가인 배한나가 언니는 이토와 고모 배정자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으니 아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배구자 자신은 나는 메이지 천황과 명성황후의 피를 이어받은 공주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배구자의 화려한 미모를 보면 배정자의 미모가 짐작이 되기도 하네요. 흑치마는 3번 웃고 3번 울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정자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있었을 때 웃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뛸 듯이 기뻐했고 고종이 사망했을 때 또 기뻐하며 웃었으니 3번 웃은 것이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대성통곡했고 조선이 광복을 맞았을 때 억울해서 울었고 반민재판이 열려 체포되었을 때 회한의 눈물을 흘렸으니 3번 울었다는 것입니다. 흑치마, 요화, 한국의 마타하리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배정자. 그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고 해도 민족의 배신자, 친일파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